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 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고 있고요. 2010년 제1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중혁 작가님의 1층 슬래시 지하 1층을 봤었죠. 여기서 슬래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고요.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문장이 좋아서 저한테 좋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화환을 주문한 사람은 김의 친구였다. 김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친구는 목소리만으로 김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만큼 부주의한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병상에 누운 사람의 용태를 설명했다. 안부를 묻거나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김은 한참 듣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오래전 친구라는 것을, 병상에 누운 사람이 그와 친교가 유지되던 시절 자주 찾아뵙던 어른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은 친구가 얼마 전 인수한 화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아해하느라 사경을 헤맨다는 어른의 나이를 생각하느라 결국 생각해내지 못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놀랐을 테지만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더 놀랐는데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친구에게서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는 핀잔을 듣고 싶진 않았다.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다지 놀랍지 않은 연세일 게 분명했다. 어른은 혼수 상태에 빠진 이가 의례 그렇듯 인공장치의 힘을 빌려 숨을 끌어올린 후 천천히 내뱉는 식으로 숨을 이어가고 있다 했다. 어른이 숨을 뱉어낼 때면 친구가 말했다.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계를 보게 돼. 한탄인지 실망인지 짐작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의사가 오늘 오후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 친구가 조금 뜸을 들였다. 김이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문병이나 문상을 위해 병원의 위치를 묻거나 슬픔에 복받친 위로나 회한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주기를. 김이 끝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친구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네게 화환을 부탁해. 김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한다면 역시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말일까 생각하면서 아무리 남이나 다름없어진 사이라고 해도 죽어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흥정하는 것이 박정하게 여겨졌다. 자, 첫 번째 문단만 읽었는데 문단의 길이가 엄청 길죠. 긴데 잘 읽힙니다. 쉽고 잘 읽히고 문장 자체가 결이 좋죠. 객관적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이 세심함, 되게 섬세한 디테일한 결이 느껴지죠. 김은 이제 화환을 주문받은 꽃가게를 하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어떤 다짜고짜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프다, 꽃 좀 주문한다면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은 친구가 얼마 전 인수한 화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의아해하느라 사경을 헤맨다는 어른의 나이를 생각하느라 쉴 새 없이 떠드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문장 좋죠. 실제 전화 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 김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또 이런 문장.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놀랐을 테지만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더 놀랐는데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도 참 좋았어요. 문장의 운율도 느껴지고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객관적이죠. 어른이 숨을 뱉어낼 때면 친구가 말했다.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계를 보게 돼. 찌르죠, 문장이. 날카롭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른 옆에 있으면 응원하듯 고기를 끄덕이면서도 시계를 보게 돼.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지루한 건 지루한 거고. 자, 이런 문장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문장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편혜영 소설가님의 글은 제가 처음 본 건데 이런 문장을? 이런 디테일한 섬세한 감성? 되게 그 심리 묘사가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 공부를 하는 느낌 같다고 할까? 실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순전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빈소가 왜 그 도시에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관두었다. 뭐 이런 약간 하나하나의 그런 감성의 결을 따라가는 거 상상하면 읽는 게 너무 감칠맛 나더라고요. 김은 누구나 이기적이므로 누구에게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어른이 친구를 추천했다면 그 역시 망설이지 않고 이직을 택했을 것이다. 예전에 회사가 망해가니까 이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한테 추천이 와서 이직해버린 거죠. 근데 그걸 뭐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건 너한테 추천 왔어도 너도 이직할 거잖아. 누구나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문장. 김은 그 일로 우정이라는 것은 애정의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며 자신에게 헌신적이거나 유익할 때에만 유효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과정이 그렇듯 과거에 어떤 일이 미친 결과나 상처는 아무런 파동 없이 떠올랐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에 대한 서글픔과 뻔한 회한만 남았다. 자, 좋죠. 서둘러 출발한다고 해도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을 하자 애틋하고 애잔한 마음이 일었지만 죽어가는 일을 대할 때 누구나 느끼는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김은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고 화환을 싣고 떠납니다. 장례식장은 남쪽으로 380km 떨어진 도시에 있었대요. 자, 부고는 원래 크게 알려야 해. 죽은 줄도 모르고 안부를 묻는 짓을 못하도록 말이야.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거든. 옆집 화원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고 하네요. 김이 이해한 것은 사내의 슬픔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과 30년치기라는 것으로 짐작한 사내의 나이였다. 이런 문장도 좋았고요. 김은 성인 남성 평균 신장보다 15cm 정도가 작았다. 김이 기억하기로는 14살 이후 키가 자라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죠. 키가 안 자란 게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의 죽음이 삶의 연쇄된 고리들을 마음대로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왔다. 그 때문에 유일한 유산으로 작은 키를 물려준 데다 죽음으로 가족을 방기한 아버지에게 갑책 없이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 모두가 오해라는 걸 깨달아서였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신장 최대치는 지금보다 고작 4cm가 큰 정도였대요. 어머니 아버지 추정치를 보니까. 결국 자기 키가 작아진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죽음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오해했다. 이게 이제 인물 묘사, 캐릭터 묘사하는 문단이거든요. 이것도 참 좋았어요. 편혜영 작가님은 인물 묘사도 참 좋지만 그 디테일한 감정 표현, 생각 표현은 좋지만 문단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문단에서는 뭘 말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짜맞추는 퍼즐처럼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잘하면 읽는 독자도 이 문단에서는 김의 키가 이렇게 된 얘기를 하네. 뭔가 짜임새가 느껴진다는 거죠. 잘만 정돈을 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를 보면 도대체 이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만연체로 그러면은 독자도 헷갈리고 작가도 헷갈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편혜영 작가님의 글은
문단은 문단별로 그 주제가 손에 잡히게 정리돼서 참 읽기 쉬웠다. 그게 참 좋다. 계속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바쁘거나 한가한 와중에 불쑥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자가 나와요, 갑자기. 출발을 위해 막 시동을 걸고 나서 김은 여자와의 저녁 약속을 떠올렸다. 이게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뭐랄까 번갈아서 등장하는 듯한 느낌? 남자는 그 화환을 죽어가는 그 노인을 위해서 화환을 전달하려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여자는 이 남자 김의 애인인 거죠. 사귀는 사람인데 계속 전화가 와서 이것도 디테일한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바쁘거나 한가한 와중에 불쑥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 사람이 어울린 자리에서 줄곧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여자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진지한 말을 내뱉어 비웃음을 사곤 했다. 이미 지나간 말에 대해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했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 애당초 농담할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듯 정색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구나. 여자는 김에게 사소하고 값싼 것이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시간을 들여 골랐음이 분명한 작은 선물들을 곧잘 주었다. 이런 작은 선물들. 사소하고 값싸지만 부담스럽지 않지만 시간을 들여 골랐음이 분명해. 이런 선물을 줬다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깊다. 여자의 마음 씀씀이와 달리 상자를 열거나 포장지를 푸는 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김은 점점 여자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못마땅해졌다.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샴푸나 린스 냄새일 테지만 여자에게서는 화원에서와 같은 뒤엉킨 꽃 냄새가 풍겼다. 김이 좋아하는 냄새는 딱히 냄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취였다. 김은 화원을 인수하고 나서야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몇 가지 종류가 한데 뒤섞이면 금세 악취가 된다는 걸 실감했다. 좋은 문장이라 생각해요. 여자의 냄새가 싫어지는 거죠. 점점 못마땅해지는 거죠. 그 냄새가. 자기가 화원을 하는데 화원에는 온갖 꽃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장미꽃, 안개꽃, 온갖 백합. 근데 하나하나 맡으면 향기로운데 그 냄새가 섞였을 때 악취가 났다. 근데 무취가 제가 만약에 하원에 근무하더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염이 있고 축농증이 있는데 냄새를 잘 못 맡지만 그래도 좀 역한 냄새를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아예 무취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이게 단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소설적 상징이 있는 거죠. 무취에 대한 상징. 좋은 작품이란 그래서 얇게 읽는 사람도 가볍게 읽는 사람도 그 뜻을 보고 좋고 깊게 읽는 사람도 그 뜻을 보고 이게 좋은 소설이고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미의 층이 다층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죠. 거칠게 이제 1단계의 의미가 있다. 근데 1단계보다 더 깊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의미의 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독자는 1단계만 해석하는 수준에서 알아보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그러겠죠. 얕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 의미들. 그런데 어떤 독자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보는 독자가 있다. 그거는 작가가 숨겨둘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음미해야 보이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런 소설이 좋은 거죠. 이것도 단순히 보면 냄새에 대한 서술인데 캐릭터 묘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무취란 뭘까? 이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밝혀내는 게 또 평론가의 의무이기도 할 테고요. 능력이기도 하겠죠. 김은 차량 운전자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 교통정보 프로그램을 싫어해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그 때문에 자주 이런 경우를 만났다. 교통 통제가 된 거예요. 마라톤 대회로. 통제 구간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선수들은 이미 구간을 통과했거나 아주 먼 곳으로 낙오된 모양이었다. 김은 누군가는 이미 지나갔고 누군가는 좀 늦게 지나가게 될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언젠가 마라톤 중계방송에서 들었던 아나운서의 말을 떠올렸다. 마라토너들은 보통 한 번에 2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2번씩 내쉰다고 했다. 김은 그 말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았다. 공기는 그의 몸속을 타고 흐르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힘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너무도 일상적이고 순조로워서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 이제 소설이 재밌는 게 처음에는 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화환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 무례한 이 친구 때문에 화환을 싣고 지방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제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죠. 애인과의 서사가 또 맞물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화환을 싣고 죽는 자를 향해서 가는 죽음의 정서가 들어져 있죠. 죽는 자를 향해서 가는 이 김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또 가는 도중에 마라톤이 갑자기 나오네. 마라톤은 왜 나왔을까요? 달리는 사람도 없고 길은 완벽하게 비어있고 텅 비어있고 그리고 마라토너는 한 번에 2번씩 숨을 들이마신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절대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상징, 비유가 있겠죠. 글쎄요. 마라톤은 뭐 인생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니까요. 마라토너들이 안 보이는데 숨을 2번씩 들이마시는 의미는 뭘까? 너무도 일상적이고 숨이 순조로워서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장의 의미는 알 수 없어도. 의뢰인이 언제쯤 도착하느냐고 물으면 김은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단 10분이라도 교통사정과 도로사정은 계속 바뀌는 법이었다. 다시 전화가 걸려오면 근처라고 말하며 번지수가 다른 주소를 댔다. 그러면 의뢰인은 허둥지둥 주소를 불러주었다. 송장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는 것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였다. 이건 디테일하죠. 이건 취재를 직접 하신 것 같아요. 화원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죠. 너무 좋다. 어떤 현실이 반영된 문장이기 때문에. 문상객은 밤이 다 되어서야 몰려올 것이고 화환은 도착 순서보다 발송인이 중요한 법이었다.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화인데 어디야? 다 왔어. 장례식장이야? 그럼 우선 병원 쪽으로 와. 왜?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직 살아계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대묻고 나서야 김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도 실수가 될 게 분명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경박하게 입을 놀리느니 그저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었다. 좋습니다. 병원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누군가 죽어가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피와 뒤엉킨 출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그에게 탄생은 지나간 일이었고 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식당이 한가했으나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것도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는 것도 물을 내오는 것도 음식이 나오는 것도 늦었다. 이런 식당이 있죠. 좋은 묘사입니다. 야, 진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라는 단어가 있네요. 어쨌든 좋은 문장이죠. 김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린 40여 분에 대해 생각했다. 40여 분간
생이 더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죽음이 지연될수록 희박해지는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식당의 유리문 밖을 보았다.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 소설엔. 이 도시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할 게 없었다. 천천히 우동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겨우 58분이 지나 있었다. 김은 앞으로도 얼마간을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할 거였다. 언젠가 이 도시를 다녀온 사람에게서 어묵 통조림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우동과 어묵 통조림이 도시의 특산품 중 하나라고 했다. 선물을 준 이는 재미로 사왔을 게 분명하지만 통조림은 사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이 나나 봐요. 또 지진 얘기가 나왔죠. 이제 어묵 통조림 얘기 나오고.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말이죠. 아무도 언제 어느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죠. 자, 이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땅밑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위협과 달리 김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김에게 지진은 먼 땅 어딘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전쟁 얘기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피해를 안긴 다른 나라의 쓰나미나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았다. 김에게는 화원의 꽃이 팔리기도 전에 시들어 죽거나 누군가 돌을 던져 화원의 유리를 깨뜨리고 도망가는 게 전쟁이나 지진보다 더 불운이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은 어쩌지 못하는 사이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었다. 모두 무사한데 자신에게만 불운이 닥치는 것. 김이 생각하는 불행은 그런 것이었다. 이것도 절묘한 문장인 거죠. 모두 무사한데 자신에게만 불운이 닥치는 것. 이게 불행이다. 근데 모두에게 불행이 닥치는 건 두려워할 게 못 된다. 그런 거죠. 71쪽.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동안 몇 군데의 슈퍼마켓을 더 들렀으나 어디에도 재난에 대비하는 통조림은 없었다. 이 통조림, 우동 통조림은 어묵 통조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까 마라톤도 그렇고, 마라톤 행사가 열리는데 마라토너가 없어, 정작. 텅 비었어. 그리고 통조림을 찾지만 그런 통조림이 없대, 어디에도. 있는데 없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마라토너가 없고. 우동 통조림이 분명 어묵 통조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 공허한 느낌. 죽음이 드리워진 이 땅에, 이 도시에. 입관하듯 선에 맞추어 차를 댔다. 김은 짐칸으로 들어가 조화 곁에 누웠다. 등을 타고 찬 기운이 올라왔다. 어두운 곳에서 차고 딱딱한 곳에 누워있자니 염을 기다리는 시신이 된 기분이었다. 이대로 어른의 삶이 계속된다면 오늘 밤 약속은 아예 지킬 수 없을 거였다. 김에게 어른의 죽음은 비통하고 엄숙한 세계를 떠나 정체되고 지연되는 시간의 문제로 남았다. 그렇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여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퉁명스러운 대답에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랐다. 김은 매번 그런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대답에 주의해야 하는 것에 잠시 짜증이 났으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김은 여자의 낮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여자가 있어서 많은 순간을 견뎌왔지만 문득 앞으로는 여자가 있는 순간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김은 지금도 자주 여자에게서 위안과 온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언제나 곧 사라져버렸다. 김은 갑자기 마음속에 내려진 결단을 미루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미 충분히 여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여자의 한탄을 듣는 동안 더 멀어지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아, 이 묘사 참 좋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은 순전히 통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도시로 돌아가면 여자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 약속은 매번 서운해하는 여자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장례식장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김은 그 사내 역시 순전히 의무감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원에서 왔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다. 김이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가 김의 공경을 이해한다는 듯 슬쩍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런데 혹시 같은 분일까요? 불을 밝힌 커다란 간판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아직도 안 죽은 모양이네 하고 중얼거렸고 부정한 생각을 발설한 데 놀라 입을 다물었다. 자, 75쪽 이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면 김은 자신이 죽음을 재촉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여자였다. 안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 때문에 김은 자신이 여자로부터 떠나왔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 여자와의 통화는 더 드물어질 것이고 간혹 이어지는 만남은 지루할 것이고 말투는 무뚝뚝해질 것이며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럴수록 여자는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한 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서운함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울컥하여 화를 내고 얼마 후에는 화낸 것을 사과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간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마음을 대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김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 모든 일을 되풀이할 정도로 김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허탈해질 것이다. 김으로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쩌면 그때 비로소 여자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다. 야, 이 디테일을 보세요. 이래서 이럴까? 되게 논리적이기도 하면서 이 문단 자체는 지극히 논리적이면서 지극히 감정적인 감정의 흐름, 느낌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있다. 마음의 흐름을 포착한 문장인 거죠. 결국은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될 거지. 너무 좋은 문장이었어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묘사. 가까이 다가오면서 불분명한 형체 속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흰색 운동복이었다. 갑자기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병원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국도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흰색 운동복이 등장한 거죠. 마라토너입니다. 가슴과 등에 숫자가 적힌 번호판을 단 마라토너였다. 그가 곁을 지나갈 때 후후 하하 하고 코와 입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안정적인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김은 마라토너가 어둠에 모습을 감춘 국도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는 흔들리는 흰 점이 되어 차츰 작아져 가다가 끝내 숨듯이 모습을 감추었다. 그 완전한 소멸은 오히려 어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일깨웠다. 김은 홀린 듯 흰 점을 삼킨 어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 이 마라톤은 뭘까요? 갑자기 드러났다? 갑자기 사라져요? 완전한 소멸. 마라토너가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호호하하, 후후하하 숨쉬다가 이 마라톤 아까 마라톤 대회와 이어지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이 모는 것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었다. 휘파람 소리와 함께 트럭이 등장해요. 트럭이 곁에 스쳐갈 때 다시 한번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폭발합니다. 사고 난 거죠. 트럭을 삼킨 불꽃이 순식간에 밤의 국도를 밝혔다. 이게 뭘까? 마라토너가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져.
트럭은 불이 나버려요. 사고 나가지고. 뭐죠 이거 상황이? 김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꺼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 병원의 응급센터에 거는 대신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여자에게 걸었을까요?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김은 어쨌든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은 여자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 여자와 호흡을 맞추려면 조금 서둘러 숨을 뱉어야 했다. 몇 번의 시도에도 숨의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김은 불쑥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여자에게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아까? 근데 사랑을 고백해요, 이제.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떤 대꾸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오로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유심히 여자를 바라보는 기쁨을, 여자와 처음으로 우연히 팔꿈치가 스쳤을 때 박동한 심장을, 처음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거짓말같이 여겨지던 낯선 감각을, 그를 차분하게 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얘기했다.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의 설렘을 얘기했다. 얘기를 하는 동안 김은 여자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말은 모두 어디서 읽거나 누구에게 들은 얘기 같았다. 너무 상토적이고 진부해서 진심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말이었다. 반면에 그래서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순전히 김이 검은 밤의 국도변에 홀로 서 있으며 근처에 빛을 내는 것이라고는 장례식장의 간판과 불타는 트럭뿐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재난에 대비한 우동과 어묵 통조림이 이 도시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팔리고 있고, 불분명한 재난의 위협 속에서 누군가는 단지 노안으로 죽을 듯 죽지 않으며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사는 도시였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여자에게 여전히 무뚝뚝하게 굴었을 것이고, 간혹 친절하게 굴고 나서는 여자가 오해할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김은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내내 자신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 느낌 때문에 고백의 일부가 진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진심과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는 두려움이 점지해준 고백 때문에 곧 부끄러워질 것이며 어떤 말도 돌이킬 수 없어 화가 날 것이고, 그 말이 야기하는 상황과 감정을 얼버무리려고 애를 쓸 것이며, 그럼에도 당시 마음에 인 감정의 윤곽이 무엇인지 헤아릴 것이었다. 그 생각에 김은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이런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불타는 트럭 앞에서 고백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녁의 구애라는 제목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소설이기도 해요. 다 죽어가는 화환을 전해주러 가는 그런 소설이구나. 처음엔 봤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인가?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마라톤 얘기도 나오고 우동 얘기 나오더니 중간에 또 여자와 통화를 해요. 이게 뭐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하는데 결국 연애 소설이었어. 연애 소설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얘기. 처음에 헤어져 했다가 이 분위기, 이 죽음의 기운, 이 도시의 묘한, 마라토너도 다 달려가고 트럭이 막 불타고, 그리고 한 늙은 아저씨가 죽어가고 있고, 노인이. 그런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점지해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 묘하다. 이 상황 참 묘하다. 이 소설 참 묘하네. 여운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제가 만약 작가가 된다면 글, 소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감정의 디테일한 변화를 잘 묘사할 수 있는,
보통 상황이 아니죠. 특이한 상황인데 특이한 시점에서 사람이 특이하게 행동하는 그런 복잡한 뉘앙스, 그런 묘사들 재밌잖아요. 남자도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헤어져 하다가 또 고백을 해버리네. 참 재밌죠. 자, 81쪽의 작가 노트. 어떤 구의 머뭇거림을 보겠습니다. 편혜영 작가님은 이때 당시에 어떤 그림을 봤대요. 제가 찾아보기도 했어요. 어떤 그림에서 프리스 슈베리 저녁의 구애라는 그림이 있나 봐요.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주저와 머뭇거림에는 진심이 있다. 진심은 단정적인 말이나 표현, 단호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주저하는 동안 일어난 생각들, 변덕을 부리는 동안 생겨난 다양한 마음의 결, 확신할 수 없어 자책하고 위로하는 동안 생겨난 자포자기의 심정들 사이에 놓인 것인지도 모른다.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 변덕스럽게 하는 것, 머뭇거리다가 결국 잃게 하는 것,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쵸. 머뭇거림. 단정적인 게 좋은 건 아니죠. 꼭 이 주저하게 하고 변덕스럽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하다 잃게 하는 거,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머뭇거림. 그 속에 진실이 있다. 좋은 말과 표현을 고르느라 시간을 끄는 것이든,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 붓질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주저하느라 시간을 끌고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변덕을 부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을 잃어 약해지는 마음은 나를 흔든다. 나는 명백히 단정하고 주장하고 불변을 확신하는 것 앞에서는 마음이 단단해지지만,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겁먹은 마음과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생기는 변덕과 머뭇거림, 사소한 바람에도 쉽게 져버리는 허약한 의지와 실패한 결심에는 늘 마음이 기운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 저는 확실히 그래서 이 전자였던 것 같아요. 명백히 단정하고 주장하고 불변을 확신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도 마음이 단단해졌던 거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확신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겁먹고 변덕과 머뭇거림, 허약한 의지, 실패한 결심, 이런 걸 보였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풀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러고 보면 고백이나 구애는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그렇듯 모두가 진실인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겠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고백이라는 게 상황이 이 저녁의 구애의 그 김처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막 휘둘려서 고백을 했을 수도 있죠. 이쯤에서 나도 고백해야겠다. 어떤 소설은 그림이 쓰기도 한다는 걸, 그림을 보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라는 걸. 좋죠. 작가의 말. 그림을 보고 소설을 썼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작가님은 이 그림을 보고 구애하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상황 설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이라는, 처음부터 이제 뭐 어떤 노인이 죽어가는데 무례한 친구로부터 화환을 배달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곁다리로 들어온 것 같은 연애 서사가 갑자기 메인이 돼버리는, 이거는 예측 불가능의 소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설은 예측 불가능해요. 중간에 갑자기 끝난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끝난 거죠. 탁월하다. 서사를 매만지는 독창성 있으시구나. 85쪽 해설 권희철 평론가님의 글인데요.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글입니다. 김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모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죽음, 누군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김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김은 할 일을 해치워 버리고 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소망이 곧 타인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만일 김이 관습적 장례 절차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 죽음에 대한 김의 몰입은 적당한 선에서 멈췄을 것이다. 관습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는 가운데 타인의 죽음이 수반하는 불가해한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죠. 관습적으로 하는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애도와 슬픔의 표정을 지어주는 상징적 복장이 김에게는 소매를 2번 접어야 할 만큼 형편없이 들어맞지 않는 장면을 단순히 옷이 너무 큰 것이라고 읽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 몸에 맞지 않는 검은 옷은 타인의 죽음에 대처하는 상징적 절차들에 김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것이 김의 기질일 것이다. 정확한 분석. 그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한 번 실패한 바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김은 타인의 죽음에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상징적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것이다. 그렇구나. 자신도 모르게 점차 죽음에 몰입하게 되는 김은 노인과 자신의 죽음을 혼동하게 된다. 이제 김은 노인의 죽음을 바라도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혼동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이 노인의 죽음인지 자기 자신의 죽음인지까지도 은밀하게 혼동한다. 김이 명백히 노인의 죽음을 소망하는 장면에서 작가가 매번 누군가의 죽음을 바란다고 쓰는 것은 바로 이 혼동의 여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혼동의 한 축,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은밀한 소망은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암시된 바 있다. 김에게는 어떤 달콤한 향기도 불쾌감을 주며 오직 무치만이 편안함을 준다고 했을 때 김이 소망하는 아무 냄새 없는 향기란 생명이 빠져나간 삶,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지 않은가. 정확한 분석이죠.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죽음은 다만 공포스럽거나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를 참을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 참을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은 일상이라는 참을 수 없는 지루함과 진부함으로 대체될 때 견딜 만한 것이 된다. 이러한 대체가 오늘날 우리 삶의 일반적 조건이다. 저 지루하고 진부한 일상의 기계적 리듬과 자신의 생의 리듬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김은 일상이라는 대체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낯선 도시를 헤매고 있다. 정확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론은 지 멋대로 자기 생각을 풀어놓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작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글. 그거는 뭐 평론뿐만 아니라 그 영화나 소설 자체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동안 오해했었어요. 주관성의 함정일 수도 있겠는데 소설은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으로 쓴 건 일기라고 그랬죠. 누가 일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들려. 충분히 넌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게 소설인 거죠. 남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고 감동시키려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과 자신의 죽음을 혼동하면서 김은 자살에 가까운 제스처를 취한다. 김이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김은 모든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오해와 다툼, 화해의 과정이 이제 완전히 지겨워졌고
그러한 지겨움이 여자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므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김과 여자의 관계는 반드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별이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별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런 복잡하고 지겨운 절차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절이 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서둘러 이별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 구조 때문에 김은 헤어져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김은 느닷없이 이별을 통보한다.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서둘러서 파기하는 것으로 김은 자살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불타는 트럭을 보고 있는 김은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장도 있고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 불안했던 그 파국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시화시키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죽음이 너무 가까이 도착했다고 느껴졌을 때 김은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마라토너가 유령처럼 지나가고 트럭이 불타고 있고 죽음이 가시화되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온 사태인 거죠. 그 노인은 죽어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병원 응급센터에 거는 전화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자살적 제스처를 취소하려는 시도라고 읽어도 좋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김은 대뜸 사랑을 고백한다. 이별 통보 직후의 사랑 고백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사랑이 서로의 결핍을 보충해주는 충만함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은 자신의 고백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고백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이 지루하고 진부한 연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짜증스러워지기까지 한다. 김의 사랑 고백은 다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에게 구애는 사랑 고백 그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오가는 충동의 한 변곡점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죽음과 삶 어느 쪽도 아니며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서는 이 순간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언가의 그림자를 슬쩍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일상의 지루함과 진부함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의 안식도 아닌 그들 모두의 바깥에 있는 변곡점의 시야에 비친 파노라마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에게 구애를 읽고 난 뒤에 어떤 뚜렷한 의미도 확정하지 못한 채로 깊은 동요와 평온 사이에서 진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김을 따라 저 바깥쪽 어딘가를 슬쩍 엿보고 돌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맨 끝에서 빛나는 조등이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누구의 죽음을 표시하고 있는가. 자, 좋은 작품이었고 좋은 평론이었어요. 여기까지 편혜영 작가님의 전에게 구애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장욱 작가님의 변이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